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자바, 클래스와 객체. 요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뭐,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지금 생각으로는 2시간 내지 5시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자바라는 게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고, 객체지향, 즉 객체라는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실습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상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앞부분에 조금 이론적인 사항, 용어의 정의, 그걸 좀 더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많죠. 객체지향 언어와 절차지향 언어의 개념. 뭐 개념 잡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말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자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차지향 언어라는 거는 뭐 과거에 쓰던 코볼, 포트란, 또 우리가 최근에 하는 C 언어도 절차지향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C++ 같은 경우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또 C# 같은 경우도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요즘 쓴 파이썬도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사용했었던 프로그램 언어들을 보통 이제 절차지향 언어, 물론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갖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떤 계산이라든지 데이터의 처리가 주 목적이다 보니까 절차 지향 언어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시대 변함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또 그게 무엇인지 실생활과 매칭이 잘 안 돼. 뭐 이런 이유로 해서 객체지향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90년대 이후부터는 뭐 객체지향 언어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면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자바에 대해서 자바의 클래스라는 개념이 객체거든요. 객체를 선호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클래스를 선호하는 방법 알아보고 클래스와 객체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객체 생성 방법, 다 객체 얘기네. 객체가 클래스가 객체,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클래스가 뭐다, 객체가 뭐다, 그 다음에 메소드가 뭐다,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요 정도 하다가 수업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연속되는 내용이니까요. 메소드 작성 방법, 호출 방법, 메소드의 오버로딩, 또 오버라이딩, 이런 개념들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또 오버로딩 개념 이해하고 오버로딩을 호출하는 방법, 또 생성자라는 개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가비지 개념과 가비지 컬렉션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접근 지정자, 발음이 죄송하네.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을 접근해서 쓰거나 활용할 때 뭐 그걸 허용할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외부 접근을 어떻게 해서 지정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스태틱 의미, 스태틱 멤버의 정의, 멤버란 말도 나오네. 또 파이널의 의미,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들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쓸 때는 뭐 실제로는 대체로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뭐 이걸 갖다가 쓸지 안 쓸지, 실제로 뭐 굳이 이걸 꼭 써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쓰는 건데, 자바의 특징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잡으려고 좀 많이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냥 쭉 편하게 들으면서 교양 있는 사람은 편하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객체지향 언어의 역사, 객체지향 언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OP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OOP,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뭐 객체지향 언어에서 OOL이라는 용어는 나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출발은 뭐 1960년대 초반에 뭐 객체지향 언어인 시뮬라라는 게 탄생이 되면서 됐고요. 이게 탄생한 계기는 뭐 과학이나 군사적인 모의 실험을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 세계를 구현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 세계, 실제 생활과
거의 유사한 어떤 그 상황 또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또 필요하면 그걸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기존의 언어로는 좀 힘들다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980년대까지 절차지향 방식의 프로그램의 한계가 또 있었다는 것도 뭐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객체지향 방식을 절차지향 방식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C++라든지 뭐 스몰톡이라는 이런 객체지향 언어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결정적인 거는 1995년 요때쯤에 아마 인터넷이 아마 보급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인터넷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때 뭐 됐지? 요때쯤 아마 저게요. 윈도우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도 막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메일 주소 갖고 있는 게 자랑거리였거든요. 보통 뭐 잘 나가는 사람, 얼리 어댑터들이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너 이메일 주소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지금이야 당연한 얘기고 별거 아닌 얘기들이죠. 우리나라는 그때 그랬다고요. 윈도우가 뭐 우리가 윈도우 95, 98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95년에 나왔는데 윈도우도 그때 나왔던 거잖아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는 뭐 95년 후반부 이때쯤이네. 90년, 97 이때쯤 이제 본격적으로 쓰였고 그 전에 윈도우 3.1을 주로 사용을 했었죠. 윈도우 3.1 쓸 때는 인터넷 개념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쓰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9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됐고 그때 자바하고의 인터넷은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바가 탄생했고 객체지향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자바로 프로그램 안 했거든요. 그때 파스칼, C 언어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객체지향 언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객체가 뭔지 이게 참 애매해요. 말할 때마다 편하게 객체를 만들어야지 객체지향 언어잖아. 근데 객체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늘 하는 얘기는 객체? 다 모든 걸 다 객체야. 그러니까 다 all one nothing 그러니까 모두 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지. 다라니 뭐가 다. 그러니까 TV도 객체고 의자도 객체고 책도 객체고 집도 객체고 이거 다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거네. 예. 노래도 객체고 사람도 객체고 지구도 객체고 모든 게 다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고 생활하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다 객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굳이 정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실세계에서 접하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객체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유한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특성, 행동 양식? TV 생각해보죠. TV. 모두 다예요. 뭐든지 사물을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 TV 용도는 뭐죠? 여기 어떤 영상이 뿌려지는 거죠. 전파로 전달되는 거. 그리고 얘는 어떻게 사용하죠? 전원 넣고 채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자는 어떤 용도로 쓰이죠? 사람이 앉는 용도로 쓰지. 이 의자 어떻게?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는 거고 필요하면 이렇게 여기 회전이 되는 의자 같으네. 바퀴도 있네. 여기 뭐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 이런 게 특성이면서 행동 양식이 된다는 거죠. 다른 객체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또 동작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존재들을 다 객체라고 합니다. 실생활에 있는 모든 객체들은 어떤 특성과 행동 양식이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컴퓨터 언어에서 얘기하는 객체도 그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많이 막 헷갈리게 중구난방 튀어나가네. 뭐 테트리스 게임에서 보면 각 블록들 이것도 객체라는 거예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메뉴나 버튼들도 객체라는 거죠. 어떤 모양이 있고 기능이 부여된다는 거죠. 뭐 용도가 부여된다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객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그냥 편하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물들을 다 객체라고 한다. 그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괜히 2분씩이나 떠들었네. 네. 지금 자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바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객체지향은 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지금 모두 다 객체지향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 그걸 먼저 알고서 그래서 쓰는구나. 이런 좀 감을 만든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객체지향 언어의 장점은 재사용성, 생산성, 자연적인 모델링, 유지보수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재사용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만든 코드, 프로그램 그 명령어죠. 그걸 다시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 즉, 재사용 가능하게 만든다. 즉,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 뭐 이건 좀 같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크레스인데 이 크레스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개발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즉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작은 시간,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왜? 이미 만들어진 걸 또 갖다 쓰니까 재사용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생산하는데 효율이 향상된다. 즉 짧은 시간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일상생활의 모습, 구조가 객체에 녹아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웃긴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생활하는 또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지금 객체라는 게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잘 분해해가지고 객관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규칙을 잘 이해했을 때 그 규칙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유지 보수의 우수성. 여기서 재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쉽다. 그 소리입니다. 이 말이 결론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잘 정리된 것들을 다시 쓰기도 편하고 그걸 다시 썼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됐고요. 또 다시 쓸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기도 편했다. 결론은 그 소리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 아니네. 그래서 다시 쓰기 좋다. 이게 요점이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자바 언어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개발 속도가 느립니다. 왜 느리겠어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의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어렵다는 거죠. 프로그램 짜기가. 다중상수 지원은 C++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복잡해서 코딩의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다 어려워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개발 속도가 느리다. 아까 얘기했죠. 설계 단계부터 이 설계가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자바 언어가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 잡기 위해서 2주, 2시간 또는 5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 속도도 느립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재사용 가능하도록 또 생산성 향상하도록 잘 만들었다면서 왜 실행 속도가 느리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재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보장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기능이 다 단계별로 다 검토할 수 있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처리할 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언어는 대체적으로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다 그걸 분석하고 확인한 이후에 실행이 되거든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점은 뭐죠? 자바 언어는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좋다. 그게 장점이고요. 나쁜 점은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나쁘다. 개발하기 나쁘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요점은 단순하네. 다시 쓸 수 있느냐가 다시 쓸 수 있다가 좋은 점이고 그것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기가 힘들다가 단점입니다. 객체지향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자바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까 뭐 시뮬라라는 거 얘기했고요. 요즘에 인기 있는 파이썬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C++, C#, 조금 오래전에 많이 썼던 펄 또는 루비, 또 액션 스크립트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하고요. 델파이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 외에 최근에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 많이 쓰면서 오브젝트 C라든지 스위프트 이것도 많이 쓰고요. 단넷은 뭐 이미 여러 군데 적용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가 보급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특정 분야, 각 프로그램 언어마다 특정 분야에 특화돼서 만들었거든요. 거기 쓰기도 편하고 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프로그램 언어를 갖다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파이썬 좋다 이 얘기는
파이썬이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좋다는 거고요. 아직은 자바가 좋다고 얘기하고요. 일리 가는 추세죠. 같죠? 지금 탑이죠, 탑. 얘가 제일 좋은 언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이썬 배우는 건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잘 만든 언어고 쓰기가 편하다 보니까 그냥 함축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내부적인 동작을 충분히 이해 못한 상태에서 쓴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우수한 프로그래머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초를 잘 다지고 올라가야지. 이거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애가 지금 미적분하겠다고 덤비는 격이 되거든요. 그거 몇 번 잘 풀었다고 해서. 그렇게 썰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예, 객체지향 언어의 종류는 참 많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예,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모든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자바의 특징 할 때 나오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재사용이 좋다. 그런 걸 고려하니까 프로그래밍하기가 더럽다. 라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게 재사용이 편할까? 재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술적 용어들입니다. 기술적인 사항들. 예, 일단 자바 언어,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보면 캡슐화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물려준다는 거죠. 다형성, 똑같은 내용인데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추상화. 예, 이거는 추상 객관적 공통성 특징에서 그냥 뭐 개념 잡기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읽어주겠습니다. 캡슐화라는 건 데이터 코드 형태를 외부가 알 수 없게 내용 몰라도 돼 그냥 써 이 소리입니다. 데이터의 구조와 기능을 하나의 캡슐 형태로, 즉 캡슐 알죠? 쓴 약을 먹을 때 쓴맛이 입에 자극을 줘서 먹기가 힘드니까 그걸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질 캡슐, 잘 녹는 그 속에 녹아주고 우리가 먹을 때는 그냥 입을 통과하고 이제 알죠? 상속은 이거는 이제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확보한 재산은 내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식은 부모의 좋은 형질도 물려받고 나쁜 형질도 물려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얘가 맞나? 뭐 같은 거 설명 계속합니다. 위에서 부모한테, 그러니까 데이터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프로그램 언어를 선언하는데 위에서 이미 선언된 내용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어떤 대상물은 그거를 갖고 온다, 물려받는다. 그 개념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여기서 만들어진 또 다른 객체, 즉 이걸 부모와 자식이란 개념으로 놓게 된다면 부모에다 내가 다 어떤 특성을 다 부여했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자식은 부모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 물려주듯 부모의 특징을 자식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아래 클래스를 만들 때는 그걸 굳이 선언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재사용이 편하다. 그 소리입니다. 다형성이라는 거는 이건 많이 씁니다. 상속과 연관이 있는 개념인데 한 객체가 여러 형태로 재구성된다는 것인데 이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오버라이드라는 형태입니다. 오버로드 불러들이다, 위에다 얹어놓다 뭐 이런 개념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게 나중에 사용될 때 이걸 가져갈 때 나는 칼이라고 생각합시다. 칼을 만들었는데 이 칼은 필요에 따라서 음식을 요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위험한 경우는 이걸 내 몸을 보호하는 무기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칼이지만 사용된 용도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버라이딩 개념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 실행될 때 어떤 데이터를 요구할 거거든요. 또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질 거거든요. 이럴 때 주어지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름은 똑같은데 처리되는 방식이 틀리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형성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프로그래밍 방법,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름은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주어지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느 프로그램을 쓸지를 얘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나오겠죠. 뭐. 추상화가 그냥 추상적이에요.
추상화는 추상화, 구상화 아니고 추상화 그거 아니에요. 구상화, 추상화. 객체의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추출하여 정의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추상화는 객체의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추출하여 정의하는 것. 이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들을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해 필요 없는 특성 파악하고 필요 없는 특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뭐 구체화한다, 객관적으로 그린다 그 소리죠. 구체화한다가 낫겠네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객체 얘기했더니 모두 다 하니까는 뭐 그 뭐야 그게 뭐가 모두 다야. 그 밥도 물도 수저도 너도 나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걸 누구든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는 거 그런 걸 추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객관화란 말을 쓰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용어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추상화라는 용어로 씁니다. abstraction. 특성과 기능을 정의하는 거, 객관화시키는 거, 누구든지 보기 쉽게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객체지향 언어는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기능은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서도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다가 객체를 대상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언어가 바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말 되게 많네 헤매면서. 오케이. 일단 네 가지 캡슐화상 외워서 시험 보는 거 안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할 때 이 특징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 명령을 뱉거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때 보면 조건문, 반복문, 연산문, 입출력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런 명령들이 뭉쳐져 있는 집합들을 정의하는 방법이 바로 클래스라는 개념이거든요. 또 그 클래스로 어떤 실제 메모리상의 어떤 공간을 할당받고 프로그램 중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객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할 때 이런 특징을 갖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이게 객체적 언어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한 단계씩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표현 방법을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언어를 아는 친구들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명령어 기준으로 했는데 그 명령어보다는 명령어, 변수를 선언하는 단계의 특징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프로그램은 변수를 선언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제어할 건지가 주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들은요. 선언하는 쪽에 관련된 그런 특징들입니다. 통과합시다. 말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캡슐화. 아까 네 가지 특징 이야기했죠. 뭐였죠? 캡슐화, 상속, 그리고 다형성, 그리고 추상화 이렇게 네 가지 얘기했죠. 캡슐화, 객체를 캡슐로 싸서 내버려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무슨 얘기야? 캡슐이란 건 알겠어.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캡슐화가 프로그램 언어의 캡슐화가 뭔지를 모르겠네. 객체의 본질적 특징을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즉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시키면 할게. 그렇지만 너 들어와서 볼 필요 없어. 그거 굳이 너 알 필요도 없고. 그 소리입니다. 이쪽은.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불러 쓰거든요. 우리 시스템 프린트, 또 시스템 아웃이라는 거 써가지고 화면에 어떤 문자를 표시했었었죠. 그때 그 속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는지 우리 알 필요도 없, 알고 싶지도 않지만 모르잖아요. 그렇게 명령어는 제시되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게 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어는 제공이 되지만 그 명령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일반인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도 된다는 거. 그렇게 안 보여주는 거를 캡슐화라고 얘기합니다. 통과. 이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자바의 캡슐화는 클래스와 객체 이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용어의 정리예요. 캡슐화의 연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걸 캡슐화라고 한 거지 캡슐화는 이거야 이거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자바를 쓰게 되면 새롭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클래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처음 프로그램 접한 사람들한테는 잘 강조를 안 하는 요소들인데 자바는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어떤 객체의 모양을 선호하는 틀이라고 합니다. 이 객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객체는 우리 대상물들이잖아요. 대상물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대상물들을 정의하는 기준. 잘 봐요. 말이 다르고 다르고.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즉 틀입니다. 틀. 그래서 틀이란 표현을 씁니다. 클래스는 어떤 틀 대상을 정의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기는 메소드하고 필드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네. 메소드, 필드. 이런 말 나올 때마다 헷갈리죠. 필드는 변수로 보는 거고요. 메소드는 함수로 봐요. 함수는 프로그램 명령어들의 집합이에요. 이것들이 모두 클래스 내에 구현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거, 클래스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틀이에요. 실제로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의해 놓는 거예요. 아까 추상화라는 얘기 했잖아요. 정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클래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그 데이터의 특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일을 해. 그거를 정의했다는 소리입니다. 객체는 이 정의한 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 정의한 걸로 만들어낸 것. 클래스 모양대로 생성한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라고도 하고요. 이 용어가 참 영어를 우리나라 바꾸다 보니까 객체를 그냥 저는 오브젝트라고 해요. 아까 객체 지향 언어도 보면 객체가 인스턴스 아니었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했거든요. 객체. 근데 여기서 할 때 인스턴스란 말을 써요. 우리 인스턴스 식품 알죠? 그 인스턴스입니다. 바로 만들어 먹는 거, 바로 생성된 거. 그래서 보통 클래스로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한다라고 책에는 적혀 있거든요. 말장난 같죠? 그 용어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몰라. 클래스가 틀이고 그 틀로 찍어낸 게 객체야. 객체 몰라. 인스턴스,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이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얘를 불러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모르겠다. 객체의 데이터를. 근데 이 클래스는 보호하고, 이게 캡슐화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접근을 제한하거나 내부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캡슐화야. 외부에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객체 외부에서는 몰라.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클래스. 이게 뭐야? 클래스란 말을 쓰고요. 바로 좀 더 설명할 겁니다. 클래스 이름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선언한 거.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그러면 애니멀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네. 거기에는 네임, 이거 함수인가 보네. 네임도 있고 에이지도 있고 여기 또 함수가 또 있네.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네. 바로 돌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틀,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잘생긴 사람의 몸무게는 100kg 이상으로 하자. 잘생긴 사람의 얼굴 사이즈는 몸의 5분의 1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정의했다면 그게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현실은 안 되지만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때 그 만들어진 걸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요거는 객체이긴 만드는 여기 이 그림에는 객체 만드는 거 안 나왔습니다. 클래스라는 게 선언이 됐는데 클래스 내에 보면 이 클래스 내에 보면 이렇게 변수 선언했죠? 이 변수 요거 색깔 바꿔서 해볼게요. 변수 요거 네임과 에이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 있죠?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그리고 이 속에 다양한 함수들이 있죠. void하고 함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함수는 메소드도 그래요. 메소드가 함수거든요. 괄호가 있습니다. 물결 괄호 아니고 일반 괄호가 있습니다. 둥근 괄호. 괄호가 딱 나온 순간 어떤 이름들의 괄호가 나오면 함수네 또는 이게 메소드구나. 메소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메소드도 뒤에 무조건 괄호가 나옵니다.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함수란 표현을 썼고요.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오면서 메소드란 표현을 씁니다. 클래스 내에는 이렇게 변수하고 여기 색깔 바꿔서 또 해보죠. 소리 해볼까? 이렇게 변수가 또 있죠. 함수가 있죠. 이 함수를 여기다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함수는 메소드고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는 필드라고 하는구나. 이름 몰라도 됩니다. 메소드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고요. 몰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은 클래스하고 객체, 클래스와 인스턴스,
크레스와 객체, 크레스와 객체 구분하면 됩니다. 크레스는 틀이고 틀로 만들어진 대상물은 객체라고 합니다. 예, 그 속에는 변수하고 함수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 변수를 필드라고 하고 그 함수를 메소드라고 한다. 용어만 입에 익혀요. 설명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어만 입에 익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특징 중에 두 번째,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상위 객체의 속성이 하위 객체로 물려져. 속성은 또 뭐야? 특성들 얘기하는 거죠. 쌍꺼풀이 있다, 머리가 흑발이다,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실제 생활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류와 사람은 다 동물이죠. 그리고 나무나 풀은 식물이라고 하죠. 이런 식물과 동물은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라고도 하죠. 유기체라는 말도 쓰고요. 유기체의 특성은 뭐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예? 동물의 특징, 식물의 특징은 동물은 이동이 가능하다,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때 어류는 뭐냐 했을 때 이 생물의 특징, 살아있고 탄소로 구성이 되는 유기체이다. 또 움직인다, 뭔가 먹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류를 정의하게 되면 얘는 생물 밑에 동물 밑에 어류에 존재했다 그러면 이 동물의 특성과 생물의 특성을 다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냥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류를 선언할 때 굳이 이게 동물의 특징, 생물의 특징을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예?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만. 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다. 통과. 예, 자바에서 상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바에서 상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모와 자식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의되어 있는 걸 크레스라고 했죠. 틀이라고 했고요. 자식 크레스, 즉 자식에 대한 정의가 부모 크레스의 속성을 무조건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크레스를 슈퍼 크레스라고 하고요. 자식 크레스를 갖다가 서브 크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을 경우 부모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을 경우 자식, 즉 서브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기다 extend animal 하고 부모, 누구 자식이야 라고 명시를 했을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이 부모의 특징 요 내용 있죠? 예, 요거 이게 얘는 자동으로 여기 깔려 버리고요. 얘들도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깔려 버립니다. 이걸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요걸 적어주게 되면은 말이 저렇지. 요걸 적어주면 얘한테 선언되어 있는 것도 다 내 끌고 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좀 C 프로그램 오케이. 다른 언어 모르죠, 여러분은 교양 있는 사람. 네, 그런 겁니다. 요걸 적어주게 되면은 얘 들어있는 속성도 다 가져와. 이게 부모 자식 부연 설명이 너무 심해졌어요. 상속까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상속은 좋은 거죠. 안 그래요? 부모님이 있는 물건 중에 나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건 더 좋고요. 어떤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어떤 기능을 정의했을 때 그거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다. 또 그걸 물려받아 쓸 수 있다는 그 개념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시킨 거고요. 또 전달한다는 개념에서 상속이란 말을 쓴 겁니다. 개념 큰 그림만 잡읍시다. 어떤 클래스, 어떤 객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누구 자식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부모한테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따라와. 그겁니다. 오케이? 다형성. 객체 지향 특징 중에 다형성. 이거는 뭐 다형성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 함수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램. 이게 클래스나 객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해요. 아까도 언뜻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난 칼이에요. 칼. 칼인데 나는 사과 던져주면 어떻게 하죠? 사과를 이렇게 껍질을 까서 잘 다듬어 줘요. 생선 던져주면 어떻게 하죠? 비닐 벗기고 그리고 배도 가려고 이래요. 그런 거예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런 걸 다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상한 놈이죠. 특정,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오버로딩, 같은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이겁니다. 오버로딩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르게 작동하는 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메소드의 오버로, 정의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이제 올라탄다는 개념이 있죠. 슈퍼클래스의 메소드, 슈퍼클래스는 부모잖아. 아까 보면은 그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의 속성과 함수도 다 갖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부모의 선언된 메소드가 서브 클래스 자식한테서 좀 다르게 표현되는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뭐 오버라이딩은 더 싫었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이것도 예를 통해서 하는 게 좋죠. 이 메소드, 요거는 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소드는 클래스 멤버로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있는데,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읽어보기 바랍니다.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개념 잡는 용도로 지금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꼭 맞춰서 보기 바래요. 다형성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름은 동일한 프로그램, 이름으로 구분이 되니까요. 근데 주어진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틀려진다, 방법이 틀려진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일단 여기서 1시간 자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